네, 안녕하세요. 국내 최대 민간 주도 축제 2020 헤이 스타트업. 헤이 스타트업 둘째 날의 다섯 번째 웹이나 도시재생,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진행을 맡은 로그램의 이현덕입니다. 2015년 9월 스타트업 식사는 하셨습니까?에서 시작된 스타트업 관련 종사자들의 네트워킹 행사에서 시작된 헤이 스타트업 그리고 스타트업 박싱데이는 올해로 드디어 6년 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 종사자들과 함께하는 축제인 만큼 많은 분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리 사회의 친밀한 스타트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발걸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020 헤이 스타트업 둘째 날의 다섯 번째 웹이나 도시재생,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글로우 서울의 유정수 대표님, 청춘여가연구소 정은빈 대표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유정수 대표님 반갑습니다. 글로우 서울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계신데요. 네네. 하고 계신 사업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섭외받고 오긴 했는데 아까 보니까 이게 2015년도에 스타트업 식사는 하십니까의 이제 연장선의 프로그램이라고. 근데 제목이 되게 잔인하네요. 잔인하세요. 네, 스타트업 너네 밥은 먹고 직원들 밥은 먹여주냐 약간 이런 네. 표현처럼 들려서 감사합니다. 사실 네. 저희들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네. 스타트업들 정말 어려운 데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조직재생 사업으로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다 보니까 워낙 애시당초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곳도 거의 폐허와 같은 곳이었고, 계속 그런 곳들만 또 찾아다니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뭐 피와 땀을 흘려서 이제 마을을 읽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금 같은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첫 프로젝트가 이제 지금도 많이 대중들이 알고 계신 건 이제 익선동 프로젝트였었는데, 네. 익선동에 저희가 이제 그 6년 전에 최초의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한데 현대식 레스토랑?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익선동이라는 동 자체도 사람들이 거의 몰랐었고 다 낙원동으로 알고 있었죠. 네, 주변이 그렇죠. 낙원 상가랑 네. 이런 거는 그래도 이제 이름이 있으니까 낙원 떡집이랑. 네. 근데 그래서 그쪽이 다 이제 전통적인 이제 어르신들 상권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가서 이제 돌아다니면 이제 길거리에 계신 보통 분들의 평균 연령이 한 75세 정도 이런 되시는 이제 마을이었었는데, 그 마을 안에 현대식 좀 레스토랑을 냈었는데, 그걸 계기로 이제 최고 이제 12개까지 이제 매장들을 만들고 다양한 장소들과 콘텐츠를 넣으면서 뭐 저희가 익선동을 뭐 다 만들었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 말고도 되게 의지를 가지신 젊은 이제 청년들이 의기투합하여서 지금의 익선동이 되었고, 그 이후로 그 소재동이라는 대전의 관사마을이 있어요. 그 대전 KTX 바로 옆에 관사마을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일제시대 우리나라 처음 철도가 깔리고 철도 이제 공무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철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기숙사예요.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이제 철도역이 전국에 14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14개마다 그 철도 공무원들이 머무는 숙소들이 관사마을에 있었는데, 2년 전에 그 부산 관사가 몇 개 보존됐던 게 재개발로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모두 다 소실되었는데, 거의 유일하게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게 대전 관사마을이었었는데, 이곳에 저희가 터를 잡고, 이 관사마을이 아무런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서 그냥 이제 민간에게 그냥 분양된 다음에 이제 그냥 없애버리고 새로 그냥 계속 아파트가 짓거나 아니면 그냥 주택이 들어서거나 연립주택이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훼손되어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저희는 좀 원형 그대로의 모습에서 또 그냥 그대로 박물관처럼 보존하는 것이 아닌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중간을 융합시켜주는 그런 곳으로서 개발을 했었고요. 지금은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거를 좀 인정해 주셔서 문화 존치 지역으로 지금 대전에서도 보호하려고 같이 노력 중인 그런 곳입니다. 네, 되게 유명하죠 여기. 그리고 개별 프로젝트로는 뭐 온천마을 프로젝트라고 저희가 한 가지 컨셉을 잡으면 그거를
하나의 매장이 아니라 한 섹터를 정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같이 융합해서 온천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좋은 온천에 가면 네, 온천 좋아합니다. 네, 노천 온천이 있고 다음에 이제 정원이 있고 그리고 옆에 이제 온천에서 이제 숙박한 사람들 위한 이제 오래된 숙소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송암여관 그리고 온천집 그리고 청수장에 있는 정원 이렇게 세 가지의 콘텐츠를 묶어서 한 지역에서 네, 같이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둔 프로젝트인데 네, 이런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요. 이 지역은 어딘가요? 온천마을이? 이게 익선동인데 저희가 이거는 가장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예요. 제가 1년이 안 됐는데 지금 굉장히 핫하지 않나요? 네, 뭐 어떻게 최근에 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지금 좀 어려운가요? 아니 핫해져서 다행히 저희 회사의 직원들의 식사를 이거가 만들어주고 계신데 네, 앞쪽이 이제 저희가 소재동 프로젝트를 이제 대략 마무리를 어느 정도 짓고 이제 서울에 올라왔을 때 익선동이 좀 저희 처음에는 익선동에 단 하나의 어떤 기업형 매장이 없었는데 지금은 되게 많아졌고 그리고 좀 첫 번째 이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벌써 익선동에 어느 정도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들어오셨던 어떤 감각 있는 젊은 예술가 분들은 좀 많이 떠나시고 그걸 이어받으신 분들이 그냥 좀 이제 보통 옷가게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상업적인 어떤 프랜차이즈 그런 거를 받아오셔서 하는 매장들이 익선동에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익선동의 형태를 저희가 익선동의 뭐 주인은 아니니까 그거를 저희가 막을 수는 없는데 익선동이 여전히 핫한 공간으로서 남았으면 좋겠다. 저희의 첫 포트폴리오이기도 한데 그래서 위치하는 곳은 익선동에 저희가 개발했던 익선동에는 그 뒤쪽이어서 아무런 이제 상업시설이 없고 다 민가가 있었던 곳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버려져 있던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이제 집들을 몇 개 같이 해서 지금의 공간으로 만들게 됐고요. 가장 마지막에 했었던 건 낙원상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옛날에 저기 통기대 같은 거 사러 남자분들 한 번씩 가보셨어요. 여전히 악기상가를 한국 최초의 아파트더라고요. 1924년에. 네, 그래서 세운상가가 지금 재개발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호랑이 카페라든가 이런 핫한 가게들도 생기고 그랬는데 낙원상가도 이런 재생 프로젝트를 저희가 이제 맡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이제 지금 낙원상가의 한층 전층을 비워가지고 저기 공간에 이름 지을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낙원이잖아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낙원이라고 하기엔 너무 약간 그런 거죠. 밑에 차단면 붕붕붕 건물 올리고 막 그리고 너무 오래된 그 공간이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신락원이라고 이름을 그래서 신락원이구나. 네, 그래서 대신에 그 낙원을 다시 부활해 보자 라면서 재생을 꿈꾸는 그런 공간으로서 지금 만들고 이후에 이제 차근차근 그 다음 층들도 계속 이제 바꿔나가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와, 핫하네요 아직. 회사는 여기까지.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하셨는데요. 네,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은 정은빈 대표님 청춘여가 연구소를 이끌고 계신데 이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은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또 기획하시는 대표님께서 글로우서울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커뮤니티 이렇게 소프트웨어 중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이 주체들을 사회적 인프라라고 지정을 해서 그래서 이 커뮤니티를 디자인하고 사회적 인프라를 같이 갖춰 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는 일단 청춘여가 연구소의 그 심볼은 쉼을 링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가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커뮤니티로 발전을 해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원래 문화 콘텐츠로 시작을 했다가 그것들이 마을 재생, 도시 재생, 그리고 커뮤니티 디자인에서도 이게 많이 필요해서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 디자인 회사가 됐습니다. 세 가지 정도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엑스의 유물이에요. 엑스의 유물은 문화 콘텐츠를 저희가 좀 대표하는 프로젝트이긴 한데요. 엑스의 유물하면 뭐 생각나세요? X가 바로 그 전 남자친구, 전 애인의 X를 뜻합니다. 전 보드게임 이름이죠. 뭔가 용의자를 찾을 것 같은
X의 유물은 그래서 그들이 남긴 선물이나 어떤 물건들을 뜻하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멀쩡한데 예, 색은 너무 나한테 그렇죠. 약간, 꺼림직하고 맞아요. 잉여의 물건인데 예, 어. 굉장히 좋은 양질의 중고 물건이죠. 영화 속에서는 반지 이렇게 탁 넘어서 던지고 이러는데 네. 실제로 그러기 너무 비싸고 예, 뭐 어렸을 때는 좀 해봤는데 그거 참 어려운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을 사회적인 다른 우리가 기부에 대한 어떤 그 주목을 하게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그 에너지를 나누고자 하는 방식으로 경매를 통해서 이 물건들과 사연들을 경매를 해서 다시 지역에 기부하는 프로젝트로 운영을 재밌네요. 했었고요. 예, 그리고 그 시민 정원 사업을 했었어요. 천안에서 진행됐었고 이런 모듈 정원을 통해서 모듈 정원에다가 지역 커뮤니티를 더해서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또 다른 이 여기에서 자란 시민 정원 자란 산물들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스스로 돌보는 예, 그런 시민 정원 사업을 또 커뮤니티 제안으로 진행했습니다. 저기에 네. 직접 그러면은 이렇게 화분 이렇게 네. 모종들 심어가지고 꽃들이 이렇게 자라는. 네, 맞아요. 저기 저렇게 모듈형으로 디자인을 해서요. 저 분양을 다 해드렸어요. 신청자들 중에 저희가 그 일종의 어떤 그 단계를 거친 선정 단계를 거쳐서 분양을 해드려서 주로 가족들이 한 그 화분을 맡으셔가지고 기르시는데요. 그러면 충분히 가족들이 필요한 양의 어떤 그 작은 양들의 화초와 그다음에 뭐 먹거리들 이런 걸 길러낼 수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놔줬는데도 사실 되게 감각적으로 이쁘게 배치가 돼 있는데 저 그렇습니다. 위에 꽃들이랑 식물이 올라와 있으면 정말 이뻤을 것 같아요. 너무 네. 좋은 프로젝트였고요. 주말마다 저기를 같이 그 아이들하고 함께 돌아다닐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저희는 직장인들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어서 현재 광화문에 위치를 하게 됐어요. 사실 그래서 일상 기술, 생활의 어떤 다시 발견, 이게 우리 가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게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그 일상 기술을 중심으로 한 레지던스 공간을 프로젝트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도님은 박물관 마을 안에 한옥 한 채를 위탁 운영 맡아서 거기를 주요 이 생활문화 레지던스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말하는 커뮤니티와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그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는 라이프 큐브라는 걸 통해서 개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연결부터가 하나의 선이 시작이라면 이게 3명 이상이 될 때에 하나의 면이 만들어지고 이게 어떤 그 커뮤니티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안에 우리는 항상 공간을 점유하지 않으면 물리적이지 않아도 돼요. 공간과 시간을 점유하지 않으면 이 커뮤니티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이 더해지면 이 라이프 큐브라는 커뮤니티 큐브가 생긴다고 생각하고요. 이 에너지들이 도시에 많아질 때 도시가 결국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재생과 마을재생을 이 라이프 큐브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 이렇게 삶의 학교로서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청춘여가 연구소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잘 읽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 프로젝트는 그겁니다. 정말 예, 너무 핫하게 잘 알고 있는데요. 요즘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지역을 키우고 관리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다음 장이 요즘에 오프라인 공간들이 많이 비어진 공간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 그걸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독립적으로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 지역의 경쟁도 심하고 그 지역의 어떤 포트폴리오 기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지역에 꼭 필요한 공간을 기획하고 또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에게는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며 네, 이제 요즘에 늘어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에서는 커뮤니티 라운지를 또 관리를 하면서 운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전 2015년도에 해방촌에서 버려져 있던 이런 경사지에 기원 자리가 있었는데 그 공간을 해방촌에 빨래방이 필요하다. 세탁 공간과 그 빨래를 기다린 동안에 커피를 마시면서 뭐 친구들도 만나고 지역 사람들과 알아갈 수 있는 미드 보면 저기서 꼭 사랑이 딱 그쵸. 그렇죠. 좋은 미드를 보셨네요. 영화에 그런 장면 되게 많이 나오고 네. 그런 판타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의 라이벌은 이런 뭐 크림땡땡이 아니라 팀더나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어플 네,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고 계신데 저는 약간 짬뽕 그 두 개를 잘 섞어가면서 사업을 애플이시네요. 그러니까 네. 분위기 참 좋습니다. 네, 저의 간단한 소개까지 마쳤고요. 도시재생 개념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주제로 도시재생이란 도대체 뭘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도시재생이란 단어를 뉴스에서도 또 스타트업계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도대체 도시재생이란 게 뭘까 라고 궁금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뭐 알 수 있지만 널리 사용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과 과정을 통해 구현되고 또 어떤 비즈니스로 연결되고 있는지 한번 오늘 연사자 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정수 대표님, 이정수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도시 재생이란 뭘까? 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낭만적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더 구조공학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 이 도시 재생의 근본적인 의미는 땅의 가치는 한정되어 있고 중국에서 그거잖아요. 백년 임차제 이런 거 아니에요. 나라 땅이라고. 근데 땅이란 한정된 자원은 사실은 늘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전쟁에서 어디 가서 영토를 저희 나라에 다시 광개토 대왕이 오시지 않으면 그러면 이 한정된 자원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서 애시당초 도시계획이 100년지 대계를 내다보고 처음부터 잘 헤어졌으면 참 좋았겠지만 우리의 급변한 한국 현대사에서 사실 최초의 도시계획이랄 게 없이 우후죽순 정말 낙개발된 곳들이 되게 많았죠. 그때 지금까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땅의 가치를 표현하는데 그 땅이 몇 평인가도 중요하지만 국가에서 관리하는 용적률이라는 걸로 되게 땅의 가치가 같이 나눠. 그래서 저희 익선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딱 붙어있는 두 집인데 한 곳은 평당 뭐 5천만 원이면 한 곳은 평당 1억이에요. 이유는 여기는 일반 이종이어서 네, 그래서 용적률이 200%. 근데 옆에는 상업지구로 포함이 돼서 용적률이 500%. 그러면 여기에는 200%만큼의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여기는 그것보다 2.5배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허가가 되어 있는 거죠. 용적률은 상향만 되지 하향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용적률에 맞춰서 개인들의 자산들이 전부 다 형성이 됐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걸 억지로 뺏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높아졌던 용적률을 낮추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계속 용적률이 올라가는 쪽으로만 잡고 돼요. 근데 용적률이라는 개념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기를 파는 거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 낙원상가 같은 경우에 대지 지분이 없는 아파트예요. 여기 도로와 도로사이에 올라 있잖아. 그래서 대지가 0이에요. 아파트는 있는데 자기 땅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기 중에 사시는 거죠. 네. 근데 용적률이라는 개념도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높아졌던 용적률에서 점점 용적률을 높여만 가면 사실은 이제 부동산이 한정된 자원에서 나중에 후손들한테 이제 줄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뭐 아파트 5층에 사는 분이라고 5층은 5층 통해서 5층끼리 뭐 날아서 가실 거 아니잖아요. 결국 땅을 통해서 걸어가야 되고 차를 통해서 이동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시 위에 수직적으로 올려진 사람들이 수평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곳은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되었던 도시가 나중에 점점 건물이 노후화되면은 이제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거를 재생을 하는데 거기서도 더 갈 수가 없으면 보통 버려지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지방에 보시면은 대부분 예전에 대부분 거의 모든 행정구역들이 전부 다 도청이나 시청을 다 옮겼어요. 그래서 뭐 가령 모포 같은 것도 보면은 여기가 구도심인데 구도심이 있었던 이유는 항상 보면 거기에 구청이 있었고 옛날에 시청이 있었고 근데 요새는 저기가 다 아파트가 쫙 들어갔고 새로운 도시가 그러니까 마치 달팽이가 허물을 벗고 그냥 버리고 이쪽으로 가듯 그냥 도시를 옮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편하겠죠. 그게 편하죠. 네, 그냥 이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이해관계를 조율하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를 다시 재생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딱 버리고 저기로 이사 가지 뭐 그래서 공터 그냥 네. 깎아가지고서는 네. 근데 이게 언제까지 지역될 수 있겠냐는 거죠. 특히 그렇죠. 미국이면 사실 도시재생 별로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뉴욕이나 정말 이해됩니다. LA 말고는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좁은 영토 안에서 5천만이 넘는 사람이 아기자기하게 오밀조밀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버려진 땅이라는 것의 가치가 너무 사실은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국가주도 사업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개발업자들은 저희도 보통 이제 대형 시행사들을 만나면 왜 그렇게 좁은 곳에 들어가서 지역 주민들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설득해가면서 왜 그런 걸 하고 있냐 그냥 임야 이렇게 쫙 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개발 사업 크게 더 탁해지고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개발이지 너네 같은 하는 거는 돈도 안 될 텐데. 그렇게 치면 굉장히 정말 특이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네, 예. 돈도 안 되지만 훨씬 보람되고 효과도? 재미있고. 예. 아, 네. 예, 보람이 있고. 네네. 그래서 만드는 재미가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존에 이제 낙후되었던 지역, 한때는 호화로웠으나 그쵸. 낙후했던 지역, 그곳을 다시 그 역사적 의미와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어떤 함의를 갖고 있었던 의미를 그대로 보존한 채 새롭게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거를 차원을 한 차례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이 도시재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정계선 네네. 저는 지금 실제로 서울 안에서는 마을재생 관련된 일들을 커뮤니티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을재생이라는 이 도시재생의 한 부분이죠. 서울에도 낙후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노후화된 주택과 그 인프라들이 낙후되는 곳, 노후화된 곳을 중심적으로 이 재생을 진행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재생이라는 개념은 정말로 이들이 그러니까 개발을 통한 그 환경 개선이 아니라 이 환경을 낫게 만드는 개선을 통한 그 지역 개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재생 개념은 확실히 나아지게 한다.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나아지게 한다라는 부분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서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 재생의 모양과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 재생의 모양은 사실 약간은 좀 다른 면모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 모든 게 다 도시 재생이기는 한데요. 그 의미가 좀 다르게 변화되어 온 것 같아요. 지금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그 일반적인 이 도시 재생의 옛날 모습은 그냥 용적률 높게 그냥 이렇게 밀고 새로 지으면 됐어요. 그게 오히려 더 신도시를 제공하고 주택도 제공하고 부동산의 가치도 올리고 여러 가지 그 이점이 있었던 게 개발 시대의 도시 재생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이 대표님이 근로소득 대표님 하시는 유정수 대표님 하시는 것처럼 좀 더 세밀하고 그 목표에 그 지역 주민들 살고 있는 주민들과 그 마을이나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 그리고 그 의미 이런 것들을 다시 해석할 수 있고 그것들을 보존하는 의미의 도시재생이 지금의 주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서울 같은 이런 오래된 도시에서는 이 도시재생이 지역 주민과 그 역사를 무시하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모든 생활의 개선, 그래서 더 나은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게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되게 공감합니다. 저도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이전의 어떤 개발 방식처럼 어떤 하드웨어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 간의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까지 이어져서 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 안에 소프트웨어들도 같이 살아 숨쉬는 그래서 그런 지역이 계속 지속 가능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게 진정한 도시재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가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과거에 한 그 70년대 이후 뭐 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너무 많이 그냥 부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는 사실 환경적으로도 사실 좋은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설계를 하거나 할 때는 사실은 100년도 견딜 수 있게 일단 설계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보존하고 그 의미와 스토리를 살려야 되는 게 그 전 지구를 위해서도 환경을 위해서도 올바른 도시재생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는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제 해당 지역에 가서 재생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그냥 깨끗한 거. 재생 필요 없고 네. 아파트 그래서 나 우리 집을 아파트로 있으니까 하면은 정말 네. 아파트에 대한 열광들이 되게 네, 엄청 네, 많으신데 저는 뭐 지역 주민들이 다 아파트를 원하신다면 아파트를 지어서 그래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럴 수 뭐, 있죠. 네. 결국은 인간이 원하는 거를 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해야지 저희가 하고 싶은 거 저희가 음. 보존하고 싶다고 해서 꼭 보존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갈수록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집가는 상승하고 아까 용적률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용적률이 되게 낮은 지역은 아파트를 통한 재생이 되게 용이해요. 어느 지역이 용적률이 100%였었는데 이걸 정부가 250으로 상향해주고 그러면 그만큼 건물이 높게 지어지고 더 많은 아파트가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내가 30평짜리 그냥 단독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 30평짜리 아파트로 가실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아무런 돈을 듣지 않고 어쩌면 더 자기한테 돈이 더 들어오면서도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그런 네. 방식으로 아파트를 통한 재개발이 어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사였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아파트로 변경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금 새롭게 이제 개발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것도 아파트로 바꿨을 경우에 주민들이 돈을 더 내야 돼서 실제로 원래 거기에 살고 계신 분은 집이 없이 쫓겨나야 되는 상황인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는 30평짜리 땅을 갖고 있지만 네가 30평짜리 아파트를 가지려면 3억을 내야 돼. 이런 방식이죠. 3억을 네. 못 구하잖아요.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영향이 이렇게 두 가지가 함께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앞으로 멀지 않아 한 10년 후면 예전에 그랬던 지역이 아파트로 변했던 지역 그 아파트를 이미 용적률이 충분히 썼는데 그럼 그거가 너무 노후화되면 어떻게 되냐 아파트 재생 사업이라는 게 이 시대에 한국에는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라는 걸 원한다는 게 아파트라기보다는 어떤 삶의 윤택함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작게 지어진 그 빠른 그 성장의 시기에 지어진 집들은 막 지어진 집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역에 가면서 집들을 보면 이거를 남겨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정말 잘못 지어진 집들도 많은데 이게 무조건 아파트는 아니지만 작은 집으로라도 이제 잘 지어지는 집들이 많아지면 그렇게 지역의 분들도 꼭 아파트만 아니어도 그런 작게 도시 재생이 되는 그런 어떤 패턴을 좀 네. 알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연사자님들께서 활동하시는 주요 지역이 다 다르죠. 네. 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때 그 지역을 선택한 이유나 특별한 에피소드가 따로 있는지 이번엔 정은빛 대표님부터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는 뭐 서울 중심으로 그 마을재생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좀 전에 그 질문에 좀 이어서 그 얘기를 드리자면 그 마을은 서울에서 이제 그 아파트를 짓겠다를 포기하시고 우리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우리 마을을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 그 동네가 되겠다 하는 마을이 서울에도 86개 마을이 법정 마을이 외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을들에 대한 커뮤니티와 이제 활성화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과 지금 또 그 굉장히 이들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문제는 1인 가구의 증가입니다. 네. 1인 가구가 이제 한 30%가 거의 육박했고요. 서울은 아마 서울 수도권으로 치면 30%가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치면은 그 가구 유형들 중에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그리고 이 1인 가구도 구성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주로 1인 가구인 세대들을 독립적인 세대를 저희는 또 직장인들과 같이 겹쳐서 봤을 때 이들이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딜까 생각했을 때 강남, 그리고 광화문, 그리고 그 구로 쪽을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광화문 쪽을 선택을 하게 되기도 했고요. 하게 됐는데 와서는 사실 이 직장인과 1인 가구들을 이곳에서 많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들과 커뮤니티를 재밌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아쉬운 점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광화문 직장인들은 광화문에서 놀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떠나고 온다. 한시라도. 네. 집 밖에 창문으로 전 회사가 그랬는데
회사에 가까운데 이렇게 아파트 얻었는데, 네, 근데 아파트 창문으로 회사가 보이더라고요. 어, 네, 그곳이 지옥이다. 싸우는 네, 두개탑 같이 예,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아, 예, 그게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음. 그리고 혹시라도 이 모임에 커뮤니티 왔다가 회사분들을 만났을 때 그쵸. 난처함도 있고요. 네. 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약간 예, 오류는 있었습니다. 예, 광화문에 위치하게 된 거는 예, 그들과의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거였고 서울에서 주로 마을 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가진 콘텐츠가 도심적인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지역에도 물론 변화시켜서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서울 안에서의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서울의 원도심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낙후된 이 다른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노후화된 주택과 길과 이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안에 또 어떤 전문가의 영역이 또 필요한데 사실 이 부분이 많이 돌보아지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이미 마음에 어떤 다른 여러 가지로 상처가 있으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분들과의 커뮤니티를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 저희는 다 서울 중심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 디자인 그룹이 됐고요. 지역을 굳이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었던 때는 광화문을 선택할 때였던 것 같고 그 다음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중심으로 예,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른이 지금 어디에 어디 사세요? 사시나요? 집은 구로고요. 아. 그리고 사실 제가 태어나서 30년 동안 살았던 데가 효자동이고 그리고 음. 광화문 근처였어요. 음. 그래서 광화문이 제 마음에 제일 좀 가까웠던 것 같고요. 지금은 또 구로 쪽도 굉장히 가깝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유정수 대표님이 이제 익선동을 선택하신 처음 저 익선동은 예, 근데 대표님하고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자기에게 익숙한 곳이 자주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곳에 대해서 누구보다 또 잘 알게 되고 그러니까 막상 전혀 모르는 곳에 여기 네, 재생해야지라고 가기에는 사실 심리적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0살 때부터 40살 때까지 직접 거주를 하진 않았지만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쪽에 항상 거기에서 술을 마시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 제 대학 동창 중에 한 명이 그 근처에 낙원동이 워낙 40평짜리 이제 상가가 월세가 80만 원 막 이랬어요. 엄청나게 저렴하죠. 근데 교통 편의성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패밀리바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프렌즈에 보면은 센트럴 파크라는 카페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렇게 항상 친구들이 오면은 그냥 혼자 가도 언제나 친구랑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이었었는데 그런 공간을 이제 오픈해서 강남에서 오는 친구도 3호선 타고 가깝고 그다음에 광화문에 있는 친구도 가깝고 더 북쪽에 있는 친구들도 내려오기도 쉽고 그렇죠. 그게 모두가 만나는 공간이었어서 그래서 종로 3가 쪽에 가게를 내게 됐고 그래서 그 가게가 한 5년 가까이 이제 유지가 됐었는데 이제 친구들은 오다 보니까 거리가 좀 쉽지 않아서 그 친구가 이제 가게를 접고 이제 그냥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친구들이 다 너무 아쉬워하는 거야. 막상 그런 가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가게 소중함을 좀 알고 그래서 제가 총대를 메고 한번 해볼까.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이선동에다 매장을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 목적은 되게 사적인 목적이에요. 네, 매우 사적인 목적으로 저와 제 친구들과 제 지인들이 즐겁고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익선동을 선택을 한 거였는데 이제 막상 이제 익선동에 이제 매장 만들고 보니까 당연히 장사는 잘 안 됐죠. 네, 왜냐 친구들 말고 아무도 고객 제로. 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매장이 유지가 될 수 없는데 그러면서 익선동을 더 제 매장이 생기니까 더 자세하게 계속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익선동의 가능성을 제가 봤던 건 오히려 첫 매장을 만들었을 때가 아니고 그 이후였는데 뭘 봤냐면 되게 신기한 걸 봤었는데 그 낡은 지금 정말로 어르신들밖에 안 계셨거든요. 근데 그 낡은 마을에 갑자기 너무 막 화려하게 막 옷을 빼입은 여성분이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있으면 이렇게 안경 쓰신 이렇게 남자 약간 분들이 이만한 카메라를 들고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건가 그랬더니 사진 동호회에서 출사 나왔다고. 그러니까 익선동이 이미 사진 동호회 분들한테 유명한 출사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특한 그 옛날의 그 담들과 이제 그 골목과 이런 분위기가 서울에 약간 시간이 멈춘 곳 같다라고 해서 유명한 출사 지역이었던데
출사 지역이라는 말은 뭐 사진이 잘 나온다. 사진이 네. 잘 나온다는 말은 곧 SNS에 강하다. 그렇죠. 네, 그게 하프될 수 있는 되게 조건이었던 거죠. 네, 저는 네, 이제 또 한 가지 배웁니다. 진짜.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네. 여기에 네. 매장을 만들면 네. 더 많은 네. 매장을 만들면 지금 저희가 레스토랑이 하나이기 때문에 오기가 좀 그렇지만 대신 레스토랑 갔다가 갈 수 있는 카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쉴 수 있는 문화 공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성동 개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도 비슷한 네. 경우였는데 대표님처럼 저는 그걸 발견하지 못했네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이태원에 자주 놀러 왔었는데 이제 학교 다니면 외국 여행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태원에 왔는데 외국 같은 거예요. 외국인들도 많고 영어가 다 통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태원을 좋아했었는데 나중에 군대를 갔다 와서 오니까 이태원이 완전 변했더라고요. 근데 해방촌으로 가니까 옛날에 이태원의 분위기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그 동네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커피 마시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빨래방이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외국인도 많고 집들 보아하니까 이제 세탁기도 빌트인 안 돼 있을 것 같고 여기다 빨래방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젠트리피케이션 얘기가 막 나올 때였는데 해방촌이 이렇게 월세가 올라가고 있으니 이제 기존에 있던 빨래방들이 다 빠졌구나. 그래서 내가 한번 빨래방을 해볼까? 되게 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빨래방을 하면 저도 언젠가는 쫓겨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가볍게 카페나 같이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저는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진을 찍으러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해방촌도 이제 익산동만큼 되게 맞아요. 오래된 감성이 많은. 저 집은 해방촌에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그런 걸 좋아해서. 네, 그래서 사실 외국인들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젊고 잘 입으신 분들이 일반인이었어요. 근데 정말 모델처럼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연예인처럼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했는데 인스타그램에 이제 그 사진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해방촌에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사실 어떤 빨래방이라는 문화가 한국에서 익숙치 않았는데 여기서는 빨래도 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기다릴 수 있는 곳이야 하면서 많이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사실 이제 카페가 유명해지면 한번 오고 한 6개월 후에는 안 오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덕분에 많이 알려지게 돼서 그 동네 분들이 여기가 빨래도 할 수 있는 곳이구나 해서 그분들이 이제 계속 찾아오시게 되면서 안정적인 운영이 되는 그런 기반이 된 거가 되게 우연이지만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네요. 우연이라고 하기는 그런 게 이렇게 보통 생각했으면 네. 저 같았으면 크린토피아를 내야지 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카페라는 공간을 합수해서 이렇게 애동된 공간으로서 문화적 콘텐츠로 같이 풀어내신 거는 대표님의 그래도 안목 익히기 때문에 오늘 분위기 좋네요. 서로 이렇게 셋이 서로 칭찬해주면 코로나를 했는데 우리라도 네, 빨래하러 좋습니다. 오세요. 빨래하러 오세요. 네. 그다음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서 흥미롭게 들으실 만한 주제로 도시 재생을 통해 변화된 지역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게는 문 닫고 썰렁했던 지역에 20, 30대가 몰려들고 자발적으로 느슨한 연대로 이어진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등 과거하고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실제로 각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보였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뭐 이미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에피소드나 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유정수 대표님이 사실 해주실 말씀이 훨씬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그 내밀한 커뮤니티에 관계된 부분이라서 어쩌면 하드웨어적인 그런 반짝이는 변화를 겪는 케이스들이 많지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시를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 살아있는 예시가 여기 있으시니 네,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시 재생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 익선동 같은 경우도 개발 초기에 젠트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진짜 전화 많이 오고 뭐 패널로 참석해달라 그랬을 때 이제 나중에 지겨서 안 한다고. 그러니까 102명 99
분이 다 젠트리피케이션에서 그쵸. 물어보고 싶어서 뭐 저희 사업이나 비즈니스가 아니고 거기에 뭔가 이제 관련자나 전문가로서 저를 이제 초대하고 싶으셔서 네. 이제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젠트리피케이션에 보통 2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원주민과 그다음에 들어오는 최초의 어떤 예술가, 상인 집단, 이런 사람들 간의 그래서 주거 공간이 상업 공간으로 변화하면서 생기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있고 2차 젠트리피케이션은 그 처음 그런 입주했었던 그런 터를 잡고 있었던 예술가들이 떠나가고 그게 정말 일반적인 상업 공간으로서 변모하는 과정이 네. 2차 젠트리피케이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보통 1차 젠트리피케이션도 문제지만 이 2차까지 이루어지고 나면 재생했던 곳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쵸. 이곳이 다시 이제 황폐해지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왜 이거를 2, 3년 전에 이제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폭주했냐면 그때 경리단길이 망했다라는 게 되게 약간 네. 전 이제 전국적인 화제였어요. 왜냐면 그쵸. 지금 도시재생 사업한다고 생긴 전국에 있는 거의 한 100개의 길이 다 뒤에 리단길이 붙었어요. 땡리단. 맞아요. 옥리단. 네, 엄청난 모델이 서울만 해도 됐죠. 옥리단, 네. 뭐 수리단, 뭐 해서 네. 가면은 리단만 붙이면 전부 다. 그렇게 많다 보니까 근데 그 대표적인 상징이었던 경리단길이 무너지니까. 그쵸. 그래서 이게 그 재생 사업이라는 게 너무 한시적인 거 아니냐? 잠깐 빵 하고 뛰었다가 그냥 부동산 먹튀 아니냐? 이런 식의 논란도 많았었고. 그래서 거리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그냥 엑시트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질문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익선동은 지금 최정성기에 있냐 지금 코로나를 제치하고 그 전이라도 전성기처럼 좀 지냈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크게 떨어졌던 교회에서 지금은 가령 저희 옆에 있는 을지로가 더 힙지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중들의 취향은 계속 변해가는데 그쵸. 이때 결국은 핵심을 잡아줄 건 동네가 트렌드를 타는 거라기보다는 그 동네에서 결국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온천마을 프로젝트를 통해서 증명하고 싶었던 거는 이선동은 한번 같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너 익선동 가봤니라고 했을 때 주변에 10명 중에 한두 명 말고 다 모르고 있을 때가 제일 힙할 때예요. 그쵸. 나만 아는 곳. 그래서 친구를 데려가면 약간 이선동이 그런 매력이 있었어요. 뭐냐면 종로상가역에서 내리면 바로 그거예요. 돼지국밥 냄새가 진동합니다. 거기가 돼지국밥 집들 쫙 이렇게 있는데 정말 아직도 한 그릇에 1,500원인가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야? 또 그렇죠. 잘못 내린 거 아니야? 여기 친구 약속했는데 여기로 오라 그랬는데 그래서 종로 이가였나? 그래서 막 잘못 보나? 이렇게 해서 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골목에 근데 갑자기 들어서는 순간 너무나 이제 팬시한 이제 레스토랑이 있고 카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낡은 정치와 같이 어우러져 있을 때 그게 되게 반전의 매력 같은 게 있었어요. 그쵸. 근데 더 이상 이선동이 이제 반전을 선사해 줄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죠. 기대를 많이. 아직 영화를 안 보신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식스센스에서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었다. 이제는 그거를 아무튼 다음 죄송합니다. 그거를 보면서 더 이상 아무도 놀라지 않잖아요. 그렇게 돼버린 공간이 이게 됐어요. 좀 깜짝 놀랐어요. 이 예시를. 그래서 그렇게 공간이 이제 돼버리고 나면 그러면 이제 힙한 그 어떤 최고 정성기 때 그 이슈화되던 곳에선 약간 멀어져요. 그쵸. 그러면은 그때가 진짜 상권으로서 자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게 다였는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그게 그러면 익선동이 제2의 경리단길의 그 전철을 밟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컨텐츠만 지속적으로 양질의 컨텐츠가 제공되면 그러면 사람들은 다시 올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온천마을 프로젝트였고 이선동은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지만 저희는 그래서 가령 월세로 들어있는 곳들도 뭐 30평짜리 한옥에 뭐 20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30평짜리 한옥에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장을 만들 수가 없죠. 다시 뭘 하려고 해도 너무 비싸. 거기 그 주인분들 다 이렇게 아시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이렇게 그 사이에 이제 되게 흐뭇한. 그래서 아예 이제 없는 곳으로 갔죠. 거리상으로는 좀 떨어지는 행정지명상으로 이선동인 곳으로 가서 거기에 이제 온천마을 이런 거 만들어놨는데 그 흥미진 곳에 또 누가 올까 싶었고 이제 한물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물간 익선동에 다시 이런 걸 만들었을 때 근데 컨텐츠가
대중들이 좋아하시니까 네, 먹히니까 다시 사람들이 찾아오시고 네, 이제 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슈가 네, 되고 네. 그래서 지속적인 콘텐츠, 양질의 콘텐츠가 제공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다면은 파이오니어들이 첫 개발자들이 동네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맞아요. 이걸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동네 지속성이 되게 유지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경리단, 그러니까 해방촌이 그쵸. 이제 해방촌 상권이라는 건 이태원 상권에서 네. 다음에 경리단으로 갔다가 그게 해방촌으로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상권의 변화가 순서가 이루어지게 된 거는 각 공간이 갖고 있었던 게 익선동은 뭐 한옥이라는 뭐 정체성으로 표현된다면 이태원의 정체성은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고 외국인이었어요. 그쵸. 외국 문화. 네, 외국 문화. 네. 네, 주한미군을 필두로 해서 이루어진 그 외국인 클럽과 이제 외국인들이 찾는 특성들. 그래서 한국 가는 사람 이국적인 그 느낌. 네. 그게 이태원이었는데 이태원에 지하철이 돌리면서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상권이 너무 높아지면서 그 외국인들이 자기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하기에는 이제 너무나 비싼 곳이 됐고 그쵸. 그 사람들이 다시 경리단으로 옮겨갔고 네. 근데 경리단마저 그렇게 되니까 다시 해방촌으로 점점 더 외국인들이 숨어가 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자체가 갖고 있던 자원을 약간 갉아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 단물 빠진 이제 무언가가 되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그런 것이 되지 않으려면 네. 대표님 같은 분들이 해방촌을 지켜주셔야 저도 거의 힙하다고 해서 이사갔는데 네. 네, 걱정이 큽니다. 네. 5년 넘게 네.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1차 젠트리피케이션, 2차 젠트리피케이션을 다 겪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해방촌도 익선동처럼 와 사람들이 모이다가 어느 순간 그렇게 만들어졌던 가게들이 하나둘씩 없어지고 되게 조용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때 저희도 약간 좀 힘들었지만 그때부터 생각 드는 게 이제 살아남는 게 이제 진짜다. 보면은 사실 해방촌에 스토리지 북앤필름, 뭐 고유서사, 별책부로 이런 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서점을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그 책과 함께 이제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 그리고 자코비 버거, 보니스 피자 뭐 이런 정말 맛있는 그리고 모로칸 샌드위치 이런 여행을 가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해방촌에서 계속 먹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없어진 가게들은 없어지고 살아남은 가게들이 계속 그런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고 거기 뭐 패티가 좀 작아졌다는 이건 했는데 또 죽었다는 약간 소문이 있던데 아닌가요? 근데 네. 음악이 바뀌어서 너무 좋아요. 전에는 클럽 음악이 계속 나와서 또 바꿔달라고 했는데 음악은 우리의 권한이 건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맛있게 햄버거만 먹다가 요즘 가니까 재즈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마음을 바꾸셨구나. 빨리 먹고 나가야 되겠다. 그렇죠. 사내 입장에서는 그렇죠. 약간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사실 해방촌이 경리단이 이제 경리단이 이렇게 망한다는 얘기가 들었을 때 그 다음은 해방촌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오히려 이 해방촌은 건물주들이 계속 그 자리에 한 50년, 60년 넘게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그 자기네 건물 1층에서 가게를 해주는 것만으로 너무 고마워하시는 이제 분들이 있어서 그분 덕분에 이제 월세도 많이 안 올라가고 계속 그런 서점이라든지 좀 런드리 카페라든지 아니면 맛있는 외국 레스토랑들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마련이 됐고 사실 오르막도 많고 걸어 다니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이게 사실 막 뜰 때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그런 속도를 좀 늦출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좀 장점으로 활용된 거여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해방촌은 예전에 그 해방촌의 이국적인 문화를 즐기러 오는 다시 친구들로 좀 조용조용하게 즐기고 있는 상황. 네 그런 상황이 좀 재밌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으면서 그 어떤 좀 유의미한 포인트가 좀 느껴졌는데요. 사실 도시 재생이라는 그 안에서 볼 때 상권이 형성되든 그 주거 지역이 형성되든 간에 이게 얼마나 건강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건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이걸 어떤 투자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물론 투자도 항상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한 부분만을 위해서 이게 엑시트가 너무 빠르게 이루어지는 그 현상들 안에서 좀 서울형 젠트리피케이션, 한국형 젠트리피케이션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일어났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요즘 조금 그런 부분에서 건강한 커뮤니티나 아니면 다른 역으로 이제 그런 계획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재생이었는데 재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유의미한 변화는 주목되고 있는 지금의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부분을 조금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그렇게 그 어떤 그룹을 정하는 이름들이 유행처럼 지나가는 걸 사실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지금 현재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은 계획하지 않았던 거죠. 평창에 브래드 메밀이 갑자기 어느 날 생기고 이게 갑자기 브랜드적인 영향을 그게 그 평창을 담고 있었으니까 그 상점이 생김으로써 그 주변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게 결국은 건강한 다른 그 지역적인 주목을 받게 만들었었거든요. 또 말하자면 속초나 양양도 마찬가지인데요. 양양은 그 서퍼들이 모이기 시작한 어떤 자발적인 모임으로 만들어진 이곳이 지금 엄청나게 그 핫해지고 재밌어지면서 오히려 다른 것들이 아주 그 건강한 문화로 형성이 되고 주변 지역으로까지 영향을 많이 주고 있죠. 속초 같은 경우도 속초역 뒤에 한림가처럼 버려진 상점이었던 그곳을 이제 부동산으로 구입을 하셔가지고 개발을 했던 소 259 숫자가 예, 맞나요? 예, 예, 예. 네. 지금은 커뮤니티 센터와 여러 가지 그 구조를 갖춘 굉장히 큰 형식으로 발전했는데 이제는 게스트하우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주변으로 그 굉장히 비슷한 다른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 아이템들이 생겨나면서 지역을 또 살려낸 지역의 문화를 바꿔버린 그런 예시들이 자연스럽게 또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재생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이나 방법들이 지금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 다양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공부해야 될 각도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열띤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어느덧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되었는데요.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보이는데 너무 네, 조용한데 네. 네. 질문을 좀 너무 받아보겠습니다. 계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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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분들은 오라벨을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 먼저 얘기하면 사실 네. 힘들어요. 힘든데 공간을 운영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고 근데 이게 뭐 누가 시킨 일이 아니라서 제가 선택한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대표님이 되시면 다 공감하시겠지만 일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직업병도 들고 그 워크 워라벨이라는 게 뭔가 그냥 일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저의 여가고 취미고 약간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라벨은 좋습니다 지금. 의외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저 긍정적이기 때문에. 네. 네. 정은미 대표님 어떠신가요? 워라벨 어떠신가요 요즘에? 저도 그랬어요. 일단은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돌아서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로 이제 내가 직접 생계를 꾸려 나가겠다. 내 목표를 이뤄보겠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이게, 회사에서는 어쨌든 바라보는 방향이 요만하게 그것만 이뤄내면 됐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굉장히 엄청나게 광범위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 쓸 부분이 많아지니까 사실은 생활하고 굉장히 너무 가깝게 다가오고 주 7일을 이 머릿속에서 이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점점 그렇게 되고 있는 저를 느꼈는데 그렇게 되면은 혹시라도 그런 쪽에 이제 진입을 하시려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주 7일을 이어가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컨트롤 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저는 8대2 정도의 여유를 꼭 어떤 일을 하시던 간에 완성도에서도 8대2의 여유. 네. 책에서 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생활에서도 8대2의 여유를 가지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다고 봐요. 1에서 8대2를 2를 남기시면요. 이 완성도를 다시 체크할 수 있는 나의 다른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의 시간 모든 계획에서 또 20%를 남기면은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기거든요. 이 시간 꼭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외식 사업의 방향과 오프라인 매장이 주력인 외식업은 미래 산업의 관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청년들은
이런 도시재생 사업에서 어느 부분에 주력을 해야 하는지. 이건 제가 좀 네. 답을 네. 드릴까요? 외식 사업이 사양 산업인 건 맞아요. 근데 모든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사양 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 이제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이제 투자를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이나 이런 거 하더라도 온라인 비즈니스들은 이제 정말 사이트 하나만 만들어 놓고도 막 이렇게 설명에 사람들이 묵적거리는데 오프라인 비즈니스에서 뭐 한다 그러면 진짜 관심들이 없으세요. 그쵸. 네, 온라인 네. 이러시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나 오프라인 베이스의 매장을 만든다는 건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근데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사실 공간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걸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달 전문점 하라고 저는 말하는 게 답은 아닌 것 같고, 아무리 시대가 변해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활성화되더라도 사람과 사람이 면대면으로 만나고 접촉하고 그쵸. 유대를 갖는 거는 형태가 바뀌고 그 빈도수가 줄어들지라도 계속 유지가 될 거고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F&B의 미래에서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페에게 좀 그 미래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뭐 저희도 소재동 만들 때 이렇게 그냥 딱 좀 공무원들이 저희가 예를 도시재생 이렇게 말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그냥 뭐 말만 좋지 그거다 그냥 카페촌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쁘게 말하면 그 말이 틀린 말인데 저는 또 틀린 말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그 카페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표님이 되게 실천해주고 계신 되게 좋은 애인데 예전에는 카페가 정말로 차를 마시는 그래서 뭐 이제 원두 커피를 어디서 누가 해서 잘한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마시는 공간으로서 존재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는 아주 초단기 공간 임대업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다음에 공간을 채울 수 있고 다음에 이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공간에 대한 입장권인 거죠. 네. 음료 한 잔이라는 거. 네, 그렇게 해서 공간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사람과 사람 만나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든 거에 카페라는 것이 전부 다 형태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청수상이라는 이제 카페를 오픈을 했었는데 그 청수상 카페에 다른 부가적인 기능들을 더해서 청수상 갤러리, 청수상 스테이, 청수상 아쿠아리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카페의 다른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마치 스타크래프트에 이렇게 피플리에 네, 이렇게 더해서 좀 더 단순히 가서 차를 마시면서 다른 경험과 부가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더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대표적인 모델이 아마 대표님이 하시는 그런 빨래방이 되지 않을까. 네, 되게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떻게 보면 저를 포함해서 모두 아이디어 기획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없던 것들을 항상 시도하고 만드는 거니까 영감을 어떻게 받으시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정은미 대표님은 영감을 어디서 어떻게 받으시나요? 현장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좀 참여하시는 분들께 죄송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은 사실은 제가 만나고 있는 모든 순간들에서 사실 영감이 와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 순간을 일하고 조금 떨어뜨려 놓는 순간에 오히려 더 많은 영감을 받게 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동한다던가 걷는다던가 책을 보든지 아니면 진짜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도 어떤 굉장히 다른 매체와의 만남이든 일 안에서 영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굉장히 많은 케이스로 더 그 일 외에 나의 생활, 다른 부분에서 이 영감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가 중요하군요.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빨래를 하러 오시는 손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가졌던 고민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 좀 소름이 돋죠. 이 사람을 과연 내가 이 시간에 안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운명이 네, 운명. 이끌은, 그런 운명론자인데 그래서 이 질문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되게 빠르게 지나갔네요. 네, 유정수 대표님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많은 분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네, 뭐 좋은 시간이었고, 더 나중에 긴 시간 이야기할 수 있으면,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은, 아마도 이제 도시 재생 자체에 대한 관심도 있겠지만은 이런 오프라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자신이 어디서 베이스로 근간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지금 떠오르는 그런
이런 마을들에서 그 베이스를 잡아도 될지 이런 거에서도 아마 되게 상권에 대한 관심에도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문가라기보다는 선험자로서 조언해 드릴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다음에 또 이런 기회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원빈 대표님. 네. 저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일단 두 분과 나눈 이야기가 참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그 실제로 앞에 뵙지는 못했지만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굉장히 감사하고 많은 질문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언젠가 꼭 다 모두 다 답변 드릴 수 있는 도시재생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 나눌 수 있기를 기대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이라는 게 공간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상만 하지 마시고 직접 그 지역에 가보고 그 공간을 이용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지만 공간은 꼭 경험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느끼고 앞으로 그런 시간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이제는 정말 헤어질 시간입니다. 네, 헤이 스타트업 그리고 스타트업 박싱데이 2020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100% 자원봉사자가 참여해서 만들어 나가는 행사입니다. 이렇게 오신 패널 분들도 모두 패널 수고료를 한 푼도 받지 않고 시간을 내어주셨어요. 안 주나요? 장난입니다. 그리고 진짜? 아까 자코비오 저 사랑합니다. 엄청 단골이에요. 네. 네,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여러분, 우리 패널 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물러나지만 네, 잠시 후 이제 6시 반에 마지막 창업지원센터 입주하기 세션이 진행되니까 평소에 궁금하셨던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이 스타트업 재단,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원티드, 이벤터스, 슈피겐,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공동 주관하는 헤이 스타트업 2020 웨비나 도시재생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